월요일날 7시면 항상 시작하는 선제국어 매일국어 라이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 주의 계획을 다잡고 또 한 주의 계획을 세우는 선제국어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7시에 만나는 77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근데 날씨가 좀 춥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 뭐 덥다고만 난리였는데 지금 막 가을 날씨가 선선하니 지금이 정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은 낙엽이 떨어지고 좀 있다 보면은 또 있죠. 그죠? 추운 겨울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모의고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사실 지금이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자기 실력을 딱 다잡기 위한 정말 좋은 아름다운 가을날을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일단 월요일날 한 주를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일주일을 점검하고 일주일을 또 반성하고 또 일주일을 계획을 세우면서 한 주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일주일 동안 잘 하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작심삼일도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하게 되면은 그쵸, 결국 우리의 플랜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한번 지금 댓글창에 학생분들이 막 답을 달아주시고 계신데 지난주에 본인이 한 것 좀 한번 눌러주세요. 나는 무언가를 이렇게 작심삼일이라 생각했는데 하여간 작심삼일씩 2번, 3번 반복 중이다. 얘기해보세요. 비오스페라님. 와, 비오스페라님이 지금 다 이거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한 주 약점 보완 시간 했다. 그쵸?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시네요. 비오스페라님 되게 지금 열심히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비오스페라님 처음 뵙는 얼굴인데요. 어쨌든 간에 통닭 한 마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님. 작심삼일도 100번 하면 1년 동안 뭔가를 실천하는 게 된다. 그리고 매일 최소 3문제씩 했다.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게 김영랑 시인의 모란 입히기까지는을 책상에 붙여도 감상했다. 김상민님 통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닭을 한 마리 두 분께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저희 쪽 시험에서 이제 문학이 빠졌잖아요. 근데 모란 입히기까지는 난 아직 기둘리 기술을 태워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 시를 지금 붙여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한 주의 시작을 선제국어와 함께 힘차게 하시면서 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작심삼일도 무한 반복하면 결국 우리의 플랜이 되고 일상이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의 지금 특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리는 순간 자, 여러분들 그 실력 점검 라이브 성적이 나왔는데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잘 풀었어? 오늘 평균이 77점이고요. 상위권이 너무 잘 풀었어요. 지금 99점 가까이 나왔네. 너무 쉽게 냈나요? 사실 이제 오늘은 그 공단기에서 만든 그 문제풀이 틀 있죠. 공풀과 같이 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처음에 기획할 때 원래 오늘 생각을 좀 못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공단기 그에서 좀 이렇게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오늘 어차피 제 1회 저희가 함께하는 그 하프모의사 마지막이니까 공풀과 같이 하면서 하프모의사를 해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공풀과 함께 하프모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일일독을 지금 안 해서 서운해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일독은 지금도 계속해서 좋은 문제 만들고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7시 라이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풀 달리기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벌써 시작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오늘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시즌 1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이니까 한 주 쉰 다음에 저희가 시즌 2로 들어가는데 시즌 2는 기출변형 모의고사와 함께 변함없는 일일독, 그렇죠? 일일독의 다양한 문제들로 정말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저는 월요일 라이브가 단순하게 문제 풀고 그렇죠? 문제 맞추고 점수 확인한 시간이 아니라 자기 점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결심한 것을 또 다음 주까지 무한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주 미션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 미션은 바로 뭐냐면은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민족의 대명절 추석. 나는 추석 때 무엇을 반드시 끝내겠다. 끝내기 끝장화. 나는 추석 때 무엇을 끝내겠다. 이거를 결심을 하시고 반드시 실행을 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즌2 때 여러분들과 함께 추억된 모습을 끝내겠다. 서로 간에 한번 이런 그쵸 자신의 결심과 실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기존에 했던 방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 1일독을 하지 않고요. 10문제 공필과 함께하는 기출변형 하프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건데 아무래도 이제 공필과 함께 하다 보니까 난도를 너무 올리거나 제가 평상시 때 가끔가다 여러분들 막 이렇게 눈물 나게 하는 매운맛을 좀 솔직히 뺐어요. 그래서 작년도 국가직과 지방직의 그 실전, 정말 실전의 난도에 좀 맞춰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꾸준하게 지금 수업 들으셨던 분들을 워낙에 강하게 단련해가지고 사실 어려운 문제도 되게 잘 보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오늘이 조금 약간 약한 맛이었나 봐. 매운맛이 아니었나 봐. 그래서 점수가 되게 잘 나왔는데 어쨌든 평균이 77점 정도가 나왔던 모의고사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 가다가 매운맛 하나씩 보여드리잖아. 그치? 막 정답률 50%, 40%짜리 한번 눈물 흘리면서 풀게 하는데 오늘은 그런 문제가 뭐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문제가 거의 없고요. 뒤에서 내용일치 문제가 조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그 문제, 특히나 7번 문제, 8번 문제, 5번 문제 이런 것들 있죠. 5번 문제나 아니면은 7번 문제나 7번 문제랑 8번 문제, 내용일치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못 푸셨는데 이런 문제들을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은 현재 정답률이 89%입니다. 아이고 공무원 이제 정말 출제자가 니들 한번 다 틀려봐라 이러면서 어휘 같은 거 내지 않으면 다 맞을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긍정적인 점은 자, 뭐뭐하는 것이 나왔죠. 그러면 서술어가 뭐가 나온다? 뭐뭐하는 것이다. 궁극 긍정적인 점은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주수롱의 오류가 되겠죠? 제대로 잘 푸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 너무나도 많이 했죠. A와 B가 나오게 된 순간 이 와가 접속 조사일 수도 있고요. 부사격 조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진과 함께 사장 퇴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건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안건이 이사진 그리고 사장 퇴임안 이렇게 같이 묶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게 접속인지 아니면 부사격 교사인지를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사진을 만나 이렇게 썼는데 괜찮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사진을 만나서 뒤에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토의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쓴 게 맞습니다. 세 번째는 뭐 워낙에 많이 했죠. 와가구지만 된지 뿐만 아니라 권하든지 및 거의 랩이야. 김주무가는 사진 공모전을 홍보하고 목적어 서술어 전시장 개장식을 준비하다. 목적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예쁘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요거는 오케이 제대로 썼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리을인데 리을이 뭐가 문제냐. 똥똥청은 정책의 투명성이죠. 정책의 책임성이죠. 그걸 높이고자 실현책 시행하고 있대. 문제가 뭐야. 시행하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그 앞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시행하다의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7년째 무엇을 시행한다. 뭐 일을 시행한다. 무엇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무엇인지가 뭐식인지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게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건데 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아니 필요한 문장성이 생각돼도 이거는 맞아. 근데 목적어를 얘기했는데 정책의를 정책예로. 아니 뭔 소리예요. 이거는 그냥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책임성 관용으로 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2번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정답률이 현재까지는 84%가 나왔던 문제가 되겠는데 뭐 생략된 전제 명제 논리 문제는 이 정도는 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1번에 의리 대상자가 아니라면 갑은 대상자이다. 2번에 정의 대상자라면 병도 대상자이다. 3번에 의리 대상자가 아니거나 병이 대상자가 아니다. 4번에 자 여기 지금 생략된 전제가 있죠. 결론이 뭐냐면 따라서 정의 대상자가 아닌 거 확실하다. 자 낮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우리가 결론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낮정이죠. 그럼 일단 정이든 낮정이든 찾아봐. 근데 2번뿐이 없습니다. 2번에서 우리가 얘를 대우로 써볼게요. 그럼 낮병이면 낮정이 되죠. 자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낮정이야. 근데 조건문이죠. 조건문에서 후권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권이 무조건 확보가 돼야 되죠. 그럼 낮병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럼 낮병을 찾으세요. 3번이죠. 3번에서 낮병을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낮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가 좀 죽어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
선언문은 확정적 정보가 아니에요. 선언문에서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를 제거해서 단순화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나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을이 필요하겠죠. 부정으로 제거하니까. 그럼 우리는 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럼 1번으로 들어갑시다. 1번으로 들어가서 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우로 만들어 줄게요. 낙갑이면 을이 되죠. 자, 우리가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건 바로 을이죠. 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권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니까 낫갑이 확정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갑은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보시면은 되게 잘해. 지금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수업이 끝나기 바로 전에 그 6시 오후 타임까지 뭘 했냐면은 논리 수업을 했어요. 근데 논리 수업을 했는데 와 지금 예상기술성 논리 풀거든요. 근데 예상기술성 논리는 쉬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야. 중간중간에 심한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어. 근데 상위 20%는 정말 정말 잘 풀어요. 요즘 유행어라며 그게 정말 잘한다. 이게 유행어라며.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너무 잘 풀어요. 상위 20% 학생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요 정도 작년도보다 조금 어려운 수준으로 나와도 사실은 전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뭐 이제 사실은 9월, 10월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상위 10%는 이미 논리를 잡았어. 근데 전체 평균은 상위 10%가 90점 정도 나오는 문제가 전체는 한 60%분이 안 나와요. 이게 이제 뭐냐. 아직 전반적으로 논리가 정리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체에서 상위권은 그냥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평균이 한 60%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40% 정도 된 학생이 아직 논리 정리가 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다음 주가 추석 연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추석 연휴 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화면 좀 전환 좀 잠깐 좀 해주세요. 네, 박수 치면 해주세요. 박수 치면. 서로 간에 이제 저기 실제음악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이에요. 근데 추석이 이제 끝나면은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바로 찬바람이 불고요. 11월부터는 저희가 모의고사 시작됩니다. 근데 11월부터 모의고사 시작이 되면 학생분들이 마음이 막 급해져. 그래서 오히려 차분하게 점검을 하고 자기 점검을 해가지고 약점을 보완해서 그래서 실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월이 되기 전에 지금 9월하고 10월, 9월 끝자락, 10월 초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냉정하게 본인이 공부를 안 한 파트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명제논리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데 명제논리에서도 실수가 되든지 모르든지 간에 자꾸 문제를 틀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분들은 지금 막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먼저 이론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만 됩니다.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문제를 풀면서 막 양을 늘리기보다도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은 본인이 어떤 문제 유형이 약한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논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문법 독해 같은 경우는 문제를 무조건 푸는 것보다 자꾸만 틀리기 전에 이론을 정리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1월이 다가오기 전에 적어도 10월까지는 그리고 이번에 추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거는 공부를 제대로 안 했던 부분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파트를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를 안 했던 파트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꼭 이거 기억하세요. 먼저 기본적인 논리 문제에서 자주 틀린다. 그리고 좀 이따가 저희가 같이 풀 문법 지문 있잖아. 이따 나오는 8번 문제 같은 문법 지문은 사실 인역처 1차에서부터 이미 냈던 형태로는 지금 거의 비슷해. 근데 그런 문제도 내가 낯설어서 틀린다 하시면은 아직 너무 개념이 정리가 안 되신 거예요. 시간 충분합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에 적어도 논리, 그 다음에 문법 지문을 읽을 만한 기본적인 개념은 좀 정리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11월 우리 정말 파이널 모의고사 이제 출발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다음 주 우리가 벌써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 추석 때 자기가 약한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고 들어온다. 이런 문제 지금 되게 잘 푸셨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명제논리 또 틀리신 분들은 실수라 생각하지 말고 여기부터 다시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는 제가 사실 주장 분석인데 너무 좀 쉽게 냈나? 근데 이게 지금 정답률이 여러분들 90%가 나왔는데요. 실제 이 주장 분석에 대한 문제가 국가직과 지방직이
정답률이 88, 90이 나왔어요. 자, 일단 주장에 대한 분석은요. 쉽게 나올 때는 그냥 주장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견해평가 문제가 되죠. 가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전문가 사회에서 과학이 초래하는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겨둬야지 전문가도 아닌 과학자 개입할 필요가 없다. 과학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도 있죠. 아시겠지만 강화약한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견해평가 문제도 그렇고 대부분 다 대비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갑의 지금 의견에서 대비항으로 보이는 게 나왔죠. 다시 한번 대비항은 부정표현이다. 또 하나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갑에서 뭐냐? 과학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not 개입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뭐라고 하죠? 자, 과학자 점수에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부분적인 동의. 그러나 A부터 B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이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가 자세히 고찰해 봐야 된다. 그럼 뭐야? 우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동의를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 문제 어쨌든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병은 뭐라고 합니까? 과학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 과정에 여기 과학자들이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병이 정말로 확실하네. 병은 바로 뭐냐면은 개입이 필요하다. 참여가 필요하다. 분명히 대비항이 이렇게 되죠. 갑하고 을이 제일 명확하게 대비가 되는데 어쨌든 갑 대 을병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냥 이 문제는 답 적어 볼게요. 갑 대 을병이니까 갑의 주장과 을의 주장은 대립하고요. 갑의 주장과 병의 주장은 대립하고요. 을의 주장과 병의 주장은 대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지금 열심히 풀고 계시죠 여러분들? 믿습니다. 앞광고 시간이 벌써 됐네요. 3번 문제 끝난 다음에 항상 앞광고가 있어. 근데 아니 잠깐만 이거 신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과장 광고 아니에요? 선풍적 인기몰이. 과장 광고 아닙니까? 자, 신고가 되면 안 되는데. 자,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들 벌써 매일국어 시즌2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매일국어 시즌3을 문제를 검사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문풀의 일상화. 저희가 항상 외치는 거. 그렇죠? 개념은 최소화, 문풀은 일상화.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매일국어 시즌2도 여러분들 만관부, 많은 관심과 사랑부터 만관사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앞광고인데 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4번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4번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해요. 아니 그리고 오늘 사실 이게 공풀과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잡소리하기가 이렇게 부담이 되지? 사실 근데 댓글도 좀 보고 약간 이렇게 좀 천천히 나가고 싶은데 이 공풀과 같이 하니까 열 문제를 다 풀어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왠지 제가 이렇게 좀 편하게 하기가 오늘 약간 조금 저기가 되네요. 약간 약간 부담이 되네요. 근데 편하게 해도 돼요? 네. 와 전업자님 감사합니다. 수진님께서 처음 오셔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대답을 굉장히 댓글에서 잘 해주시고 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주토끼님 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김만별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매주 보다 보니까 좀 눈에 익은 그런 닉네임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쨌든 매우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그럼 이제 집중해서 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이 이제 정답률 역시나 떨어지네요. 정답률이 72%예요. 72%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냐면은 문학평론 지문이에요. 문학 지문 독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은근히 못한다니까. 여러분들 그 인역수 1차, 2차, 그 다음에 국가직, 지방직, 3차, 4차까지 보면은 문학 지문 독해가 진짜 많이 나오니까 더 이상 문학 작품은 안 나오죠. 문학 작품은 안 나오는데 이런 것처럼 문학 평론 혹은 문학 논문에서 발췌를 해서 그 지문을 가지고 독해 문제를 만드는 이런 문학 지문 독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험 하나에 뭐 3개씩 나와. 그치? 근데 생각보다 못 풀어요. 근데 못 푸는데 특히나 뭐를 못 푸냐면은 시분석. 그래서 시분석 평론 그리고 또 하나 고전 문학 이런 어떤 문학 사에 대한 게 나오면은 생각보다 내용 일치 문제를 잘 못 풉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울음이 타는 강이라는 시가 있어요. 되게 좋은데 그치?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강을 보겠네라고 하는 되게 좋은 시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와. 울음이 타는 가을강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는 무슨적 이미지일까요? 뭘까요? 울음 소리잖아. 근데 그것을 탄다고 표현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울음이 타는 가을강은 이 제목 자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문학을 시험에 이렇게 그쵸 나왔을 때는 공학적 이미지 이런 것까지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론 설명이 지문으로 나오지 바로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박박디라라님, 그다음에 코코넛 찌찌님, 와 웬일 공간각 나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총각이 시각화 나오고. 어쨌든 간에 그 박재삼 시인의 그 초기시 무릎이 타는 강, 요 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노을이 타는 가을강이겠죠. 노을이 타는 그 가을강을 보면서 울음을 삼키고 있는, 울음을 그쳐 터뜨리고 있는 혹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중년의 그 인생을 쓴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시에 등장한 울음과 눈물의 이미지는 가을과 강문의 그런 자연의 이미지와 결합함으로써 섬세하고 뛰어난 시적 의미를 살려낸다. 시인은 지금 뭘 보고 있죠? 노을이 붉게 타는 가을강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울음이 타는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노을이 붉게 타는 가을강에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가을강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 얘가 이제 지금 바다랑 이제 막 만나고 있는 거야. 이게 막 붉은 노을이 막 이렇게 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아름다운 가을강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과정에서 겪었던 서러운 사랑과 그 한 해의 정서를 하나의 정화된 의미로 승화시켜요. 사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 사랑은 서러워. 그리고 인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애상감을 정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눈물은 강물이 되고 다시 바다로 이어진다. 눈물은 강물이 되고 바다로 이어지는데 결과적으로 눈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로 이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은 서러운 사랑과 그 그쵸? 요게 이제 바다로 이어지죠. 바로 정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 시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논란시적 비중은 박재삼의 서정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결국 뭔가 중요한 내용이 나와. 독해에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따라서, 그러므로, 이처럼, 결국, 최종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이 시에서 지나간 사랑의 이야기는 한낱 슬픈 추억거리로 남겨진 것이 아니다. 부정기호 항상 대비약 만드셔야 돼요. 소멸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가을의 볕, 해질녘, 가을강, 이게 바로 소멸이죠. 여기에 한스러움, 서러움의 의미인 눈물을 덧붙임으로써 자 사랑은 나오죠. 소멸된 것이 아니라 낯소멸이에요. 훨씬 강력하고 커다란 의미로 바뀐다. 다시 말하자면 서러운 사랑이 이미 지나가 버린 것 바로 뭐야? 소멸이죠. 소멸이 아니라 그 사랑만큼 강력하고 그쵸 강력한 시적 의미를 통해 다시 태어나면서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연 것이다. 그래서 이 서러운 사랑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나 소멸의 이미지가 아니다. 아이고 알겠다니까. 서러운 사랑의 이미지는 결과적으로 낯소멸이라고 하는 거죠. 소멸이 아니라 우리 타는 가을강이 지극한 아름다운 매개로해서 바다로 이르게 된다. 그럼 바다는 뭐야? 낯소멸을 상징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이 시가 개인적인 한의 정서를 깊이 있게 파헤치면서 삶의 근원에 대한 깊은 성찰과 새로운 각성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하나의 시적 성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좀 이 시를 갖다가 좀 보여주면 좋은데 하여간 시가 나오진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줄줄줄 이렇게 흘렀던 시냇물이 강물과 만나죠. 근데 강물이 점점 깊어지면서 바다랑 만난단 말이야. 이걸 통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인생 또 사랑 이걸 나타나게 된 거죠. 제가 이 시에서 제일 좋아했던 부분은 바로 그거였어요. 거기서 보면은 그 깊은 첫사랑의 물소리가 사라진다는 표현이 나와. 첫사랑의 산골 물소리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인생을 갖다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첫사랑은 어때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시끄럽잖아. 근데 굉장히 사실 순수하고 깨끗하고 시끄럽고 즐겁지만 사실 젊었을 때는 그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낮죠. 그러니까 첫사랑은 즐거워. 그러니까 소리가 막 쫄쫄쫄쫄 나는 산골의 물줄기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첫사랑이 사라지면서 이제 이 산골에 즐거웠던 경쾌했던 물줄기가 강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한강은 굉장히 깊잖아. 근데 깊은 강은 소리를 내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슬픔, 뭐 서러움, 뭐 즐거움 이런 게 모두 이렇게 점차적으로 깊어지게 되면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만큼 즐겁지가 않아요. 시끄럽지도 않아. 모든 걸 가슴에 품고 사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깊어진 강이 점차적으로 소리 없이 흐르다가 이제 드디어
소리 죽은 가을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은 아주 깊은 바다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뭐 그런 거 같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젊었을 때 왜 이렇게 어렸을 땐 즐거운 일도 많고 시끄러운 일도 많고, 그치? 예, 제자리를 떠들었는지.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서 즐거움도 그렇지만 슬픔도 그렇고 서러움도 그렇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게 많아지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지만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제잘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죠. 그러면서 어떤 시인의 시에서 그런 구조를 봤는데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마음속에 깊은 강이 흐르고 있다. 사람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도구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만이 아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서사에 깊은 강이 흐르고 있다. 그런 표현을 봤어요. 정말 그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우리님 타는 강은 이렇게 끝나잖아. 그쵸? 저것 봐 하면서 이제는 저 깊은 바다에 닿아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겠네. 이러면서 끝나는 시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시야. 굉장히 좋아했던 시인데 근데 시험은 더 이상 안 나오죠. 근데 시험은 더 이상 안 나오지만 갑자기 황현수님 우름이 타는 강을 보니 갑자기 센치해진다고 했는데 뭐 센치해질 필요까지 없고, 근데 가끔 그런 생각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수험생이잖아. 수험생은 각자 사실 뭐 울고 싶어도 울 수도 없고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싶어도 토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막 가끔가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공부도 안 되고 너무 짜증이 나지만 이거를만 말하는 순간 나만 바보 같아지고, 왜냐면 옆 사람들은 되게 점잖게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슬픔과 이거를 갖다가 끌어안고 우리가 사실 밤에 이제 딱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냥 가슴이 막 무거워지면서 울컥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여러분들 이 시를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나 그 가슴 속에 자기만의 서러움과 자기만의 한과 자기만의 서사를 담은 강물이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하는 게 또 어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 우리에게 묘한 그런 어떤 안식을 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희에게 위안을 주는 게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이 시를 썼던 박재삼 시인도 아마 그랬을 거고, 여기서 나오는 그 시적 화자의 마음처럼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소리내지 못한 자기만의 강을 품고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그래요. 인생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하루의 슬픔은 오늘 하루의 그 강의 깊이에 묻어버리고, 그렇죠? 또 내일은 또 내일의 강이 흐르도록 우리는 계속 살아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황현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맞아요. 지금도 꾹 참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내적 승화를 하고 있다. 자기만의 서사의 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문학 이모인가 봐. 문학만 나오면 가슴이 뛰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문학 작품이 안 나오니까 속상하다 그랬잖아. 근데 문학 작품이 안 나와도 문학 평론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잡설이 해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윤혜모네님 왜 너무 슬퍼해. 인생이 그런 거지. 인생이 그런 거지. 그 아이들하고 어른의 가장 큰 차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치? 근데 어른들은 다 자기만이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항상 즐거운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어쨌든 간에 각자 다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으니까 그거 열심히 안고 살아가면서 또 가끔가다 만나면 서로 간에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4번에 있는 선택지를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만 울어요. 그만 울어. 뚝! 뚝!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1번에 이 시의 주된 소재는 가을날 노을이 지고 있는 강이다. 4번 1번 정답 선택하신 15% 학생들 뭐예요?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지금.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1번 정답을 왜 선택을 합니까? 이 시의 주된 소재는 가을날 노을이 지고 있는 강이다. 내용을 치잖아. 여기 나왔잖아. 노을이 불깃하는 가을강이 숨막히는. 아니 그럼 보세요 여러분. 노을이 타고 있는 가을강이다. 내용을 치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15% 이러면 어찌합니까 4번에. 그쵸? 이러면 아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된 소재 제재는 그쵸 노을이 지고 있는 강이야. 알겠죠? 눈물 떠!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이거 문제를 맞아야 돼. 2번 삶의 과정이 눈물, 강물, 바다의 이미지로 변형되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눈물, 강물, 바다. 이거 당연히 맞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가을 햇빛, 해질녘, 바다의 이미지가 네파님이 유사하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봐봐. 이 시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약간의 대비양이 있어요. 뭐냐면은 앞에는 계속해서 소멸의 이미지에 해당한다고 되는데 뒤에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낮소면 낮소멸 여기 보시게 되면 소멸된 것이 아니다. 소멸에만 묶여있지 않다.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대비양이라는 게 좀 느껴지십니까? 대비양 까먹지 않았겠죠? 저희 시험 지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대비양이야. 그러니까 여기 소멸을 찾고 낮소멸을 찾으면 되잖아. 근데 소멸의 이미지 뭐예요? 가을 햇볕, 해질녘, 가을가 이게 바로 소멸의 이미지죠? 낮소멸을 찾아봐. 낮소멸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마지막에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여는 것이지. 여기 나왔지? 소멸의 이미지가 아니라 바다에 이르게 된다. 적어도 이 시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그냥 대비양으로 부르게 되면서 낮소멸과 소멸의 대비양이니까 앞에 있는 것은 소멸, 뒤에 있는 것은 낮소멸이잖아. 바다잖아. 정답 몇 번이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을 읽어보면 금방 알죠. 정화라고 한 단어까지가 나오니까. 4번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문 읽으면서 또 하나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계속 얘기하지만 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거 오해를 받을까 봐 그러는데 대비양이 능사는 아니고 모든 문제를 다 대비양으로 풀 수는 없어요. 근데 대비양이 있는데 이걸 못 보면 문제야. 이게 수험이잖아. 우리가 취미 독서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비양이 있으면 무조건 대비양으로 푸세요. 제가 항상 문풀할 때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 야, 대비양이 있는데 왜 대비양을 안 푸냐. 이게 수험인데. 그쵸? 항상 대비양을 있으면 대비양을 구성해서 항 목록을 맞춰놓고 선택지를 찍는다. 아시겠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5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5번의 정답률 또 떨어졌네. 68%. 근데 68%인데 6번은 되게 잘했어요. 89. 근데 5번에서 어디가 이렇게 들렸을까요? 이게 지금 68%가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물 문제는 수량적 측면에서 물 부족 문제, 수질적 측면에서 수질 오염 문제. 양이 부족하면 물 부족, 질이 떨어지면 수질 오염. 그리고 1700 이하인 국가를 물 부족. 그러니까 선택지 좀 있다가 요거는 무조건 틀리게 됐죠. 1700 이하는 물 기근이 아니라 물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물 부족 문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더욱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기후가 변하면 더 심각해지는구나. 자, 그럼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와 더불어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물 문제는 수질 오염이다. 여기는 지금 물 부족 문제를 얘기하고요. 여기 이제 오염 문제를 이야기해요. 지구상의 물은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분배되고 저장하고 이동하는데 자, 바닷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이것이 구름이 이동해서 강수로 내려서 지표수를 형성하고 이것이 지표수가 침투해서 지하수가 된다. 지표수와 지하수는 다시 바다로 유출되는데 이렇게 지구상의 거대한 물의 순환을 수문순환이라고 한다. 개념이 나왔으니까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통해 수문순환을 통해 자, 물은 오염이 되더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화된다. 그러나 이것의 정도가 자연계의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오염이 발생하게 된대. 그러니까 처음엔 이것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물의 정화인지 물의 오염인지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초과가 되면 오염이 발생한대. 그럼 적어도 이건 여러분들 물의 정화는 아니겠지. 이게 물의 정화는 아니겠지. 정화가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오염이 발생합니까? 따라서 이거는요. 당연히 물의 오염되겠죠. 물의 오염이 심하게 되면 오염이 발생하니까 수질 오염 발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는 리을은 물의 정화는 아니겠죠. 그러면서 지난 수세기 동안 인구 증가 산업이 진행되면서 오염물질의 정류도 늘어나고 자 쉽게 분해되지 않은 것도 배출되게 되었다. 이렇게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이미 수문 순환을 통한 자연 정화의 능력을 초과했고 이것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보게 되면은 수문 순환이 멈춘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수문 순환을 통해서 오염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오염 물질의 양이 너무나도 넘쳐. 그러면 수문 순환을 통한 자연 능력 정화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런 말이 나오죠. 아울러 수질 오염 문제가 물 부족 문제죠. 양의 문제랑 결합이 될 때는 심각성이 더 배가 된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해. 그러니까 물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수질 관리가 더 어려진다. 양과 질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되겠죠?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 왜 이게 68%가 나왔을까? 현재
물 부족 문제보다 자 수질 오염 문제가 더 심각하다.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더 심각하다는 이건 비교죠. 그럼 반드시 정도 비교라는 게 위에 나와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물 부족 문제와 수질 문제로 나눠볼 수가 있다. 대등하게 지금 쓰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둘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오염 문제가 부족 문제랑 연결되면은 심각성이 더 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대등하게 얘기하다가 뒤쪽에선 서로 간에 연관이 있다를 얘기하는데 무엇이 더 심각하다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 다른 말로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정도 비교가 나와 있지 않은데 정도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X 됐죠? 아 지금 잘 지적하셨어요. 지친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와 더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건 뭐야? 대등이잖아. 됐습니까? A가 있다. 이와 더불어 B가 있다. 그러니까 A보다 더, A란 정도보다 더가 아니라 이와 더불으니까 대등하게 연결하고 있잖아. 둘 다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X. 됐습니까? 자, 이건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귀근이 아니라 부족 국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며 수질 오염 문제 심각.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 여기 두 가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여기 수질 오염 문제가 물 부족 문제와 연관되면 심각성이 더 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수질 관리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그쵸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맞게 됩니다. 4번에 조심하세요. 5번에 4번을 보게 되면 뭐가 남았냐 하면은 인간이 배출한 오염물질 증가자. 아니 지구의 그런 어떤 물의 순환을 멈춰 그게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자연 정화를 할 수가 있는데 자연 정화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특히나 1번 찍으셨던 분들 제시문에 없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일치 문제고 그냥 제시문의 내용을 그냥 사실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관관계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민 선생님께서 이거를 선호관계 오류나 뭐 그러니까 이거를 조건문처럼 해석해서 전과 후에 이런 어떤 상관관계 오류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읽을 만한 부분은 없고요. 이걸 보게 되면은 그쵸 양쪽이 연계될 경우에 심각성이 배가 된다. 그러니까 연계될 경우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가 심각하면 얘가 심각한다. 연계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나머지는 전혀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거법을 하더라도 3번 그리고 연계되는 경우만 얘기하더라도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어요. 6번은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렸어요.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정화가 심해서 오염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 같은 경우는 물의 오염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벌써 시간이 어머나 7시 40분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또 다른 악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쌤의 추석 선물이에요. 아니, 저희가 사실은 그 실강분들 같은 경우는 추석 그 주간이 되면 저희가 이렇게 직원분들이나 이제 여기 실강분들 같이 저희가 떡을 해서 이렇게 같이 먹어요. 선생님 진짜예요? 막 그러실 텐데 진짜입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추석과 설날은 제가 떡을 돌립니다. 떡을 돌려가지고 저희 뭐 연구소 위에 있는 거기가 위에 있는 거기 뭐죠? 연구소 위가 생수기인가? 그 스테이죠, 그쵸? 스테이 뭐 저기 마우스 이런 데인데 거기도 떡을 돌리고요. 저희 연구소가 저기 있어요. 그 이 컵밥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컵밥거리 거기 이모님들한테도 떡을 돌리고, 예, 하여간 떡을 돌립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러는데 인간분들한테 어떻게 떡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떡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인강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추석 선물을 정석권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일단 수빈이가 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추석 때 난 이거는 끝내겠다 했죠. 근데 독해를 잘하시는 분들은 괜찮아. 근데 독해가 너무 약하거나 독해 기본 유형도 너무 약하신 분들은 문제 푸는 법을 좀 같이 익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매 인증하면 100% 강좌를 무료로 지급한다. 요거를 추석 선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 2탄은 아마 독해가 약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지금 막 노리고 있는 선물일 거야. 2026년 멜고 시즌 1에 그쵸? 무료 교재 PDF를 지금 저희가 국어 강좌 함께 1000명에게 쏘고 있습니다. 이거 매일매일 오픈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어찌되었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한 번이라도 더 문제를 풀어
보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헌재쌤의 추석 선물 실감분들은 떡을 드리지만 뭐 인간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선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뭐죠? 하여간 공단기는 아니면은 다음 카페 오셔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이 아니라 네이버 카페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코넛 치침님과 지금 박박디라라님께서 다 풀어버렸대 벌써. 멜고 시즌2도 있고요. 앞으로 뭐 이제 멜고 시즌2나 3, 그다음 4까지 나오게 되니까 어쨌든 그때 또 다양한 이벤트 하니까 그때 또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7번 문제를 들어가도록 오메? 이게 웬일? 오메? 뭐 7번 문제가 이게 왜 50이 나오지? 정답률 50%. 오메? 7번 문제 제일 어려웠나 봐. 근데 상위권 봐라. 상위권 95%. 상위권들 참 잘해. 정말 잘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은 상위권들은 정말 그 에이스 침대예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야. 그래서 문제를 정말 내가 맘먹고 독하게 내지 않으면은 상위권들은 거의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 평균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함정이 있긴 해. 근데 함정에 빠지면 안 되지. 일단 추론 내용이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내용 일치를 기반으로 추론을 해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증기기관 또는 피스톤 엔진은 기관차나 자동차를 목적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게 A 버튼 B니까 뭔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나오는 것 같아요. 제트 엔진은 이동뿐만 아니라 공중에서 비행기를 지탱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동은 모든 것들이 하는 건데 얘는 공중에서 지탱하는 것도 해야 돼. 가벼운 비행기는 엔진을 켜고 브레이크만 밟지 않는다면 아이들 상태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다.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평소 여행을 이용하는 일반 여객기라면 자, 대비양이 보이죠? 얘는 가벼운 여행기죠. 근데 여긴 지금 대비양 뭐뭐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다만에 나면 이건 예외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대비양이 만들어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 이용하는 일반 여객기는 가볍진 않겠죠. 그러니까 일반 여객기라면 무겁겠죠. 낫 가벼운 어느 정도의 엔진 출력이 있어야 한다.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기를 한번 잘 좀 보세요. 여기다가 지금 무겁다라고 하는 대비양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벼운 비행기는 엔진을 켜고 자, 브레이크만 밟지 않는다면 아이들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다만이 나왔죠. 다만 뭐야? 여기서 예외가 있다. 그럼 뭐야? 낫 가벼움이 돼버리는 거죠. 이걸 대비양을 읽을 수밖에 없겠네요. 맥락상. 그래서 자 7번 문제의 선택지 3번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비행기 무게는 아이들 상태에서의 주행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나와 있는 거야. 선생님 이거 무거움이 안 나왔는데 이걸 대비양을 할 수가 있나요? 맥락으로 읽어야지. 가벼운 비행기는 뚜루뚜루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반 여객기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죠? 그쵸. 가볍다. 나 가벼움으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일단 3번은 그쵸. 맞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 거기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건이 붙어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타이어와 유도로 사이에 마찰이 작아지기 때문에 엔진 출력을 높이면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려면 엔진 출력과 마찰, 다시 말해 전진하는 힘과 전진을 막는 힘이 똑같이 크기가 유지돼서 역학관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엔진 출력을 높이면 가속도가 붙죠. 속도가 빨라지죠. 그럼 일정한 속도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같아져야 되니까 엔진 출력과 마찰이 힘을 똑같이 유지해야 돼. 그럼 엔진 출력은 속도를 내는 거야. 여기 전진한 힘이죠. 그러면 마찰은 뭐야? 전진을 막는 힘이죠. 여기 지금 뭐가 있어? 대비양이 또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엔진 출력과 마찰이 힘이 똑같아야 돼. 자, 그런데 여기 나왔죠. 엔진 출력은 전진을 하는 힘이고요. 근데 마찰은 상식적으로도 뭐가 되는 거야? 전진을 막는 힘이니까 낮전진이 되는 거죠. 대비양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글씨가 왜 이렇게 못 썼냐? 그래서 이것도 대비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출력 대 마찰. 근데 얘는 전진하는 힘, 얘는 뭐야? 전진을 막는 힘이니까 부정이잖아. 낮전지잖아. 낮전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똑같아질 때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일정한 속도를 주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느냐? 자동차가 주행할 때 제한 속도를 지키기 위해 가속 페달을 적당한 힘으로 일정하게 밟아야 하는 이치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식이잖아. 지금 위에서 엔진 출력은 전진하는 힘이고 마찰은 전진을 하지 않는 힘이잖아. 대비지.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를 주행을 할 때 제한속도 100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마찰이 되는 건 도로망과 마찰이 되죠. 도로망과 마찰은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뭐를 밟아줘야 돼? 가속 페달을 밟아줘야만 되는 거죠. 그럼 가속 페달은 속도를 내는 거잖아. 여기 가속도 붙는다. 속도를 내는 거잖아. 그래 전진하는 힘이야? 아니면은 전진을 막는 힘이야? 전진하는 힘이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엔진 출력은 전진이죠. 얘가 가속도죠. 그러면은 가속 페달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전진하는 힘이 되는 거죠. 페달도.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1번을 보도록 하세요. 선택지 1번.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은 자동차에서 전진하는 힘이죠. 비행기의 엔진 출력 높이는 것이죠. 그럼 뭐야, 시작? 전진하는 힘이죠. 같은 종류입니다.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안 보더라도 그냥 보세요. 엔진 출력은 뭐야? 가속도를 붙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가속 페달은 뭐야? 가속도를 붙이니까 가속 페달이죠. 그래서 그것과 같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은 거지 지금 미추가. 알겠죠? 그죠? 지금 예짜님께서 너무나도 멋진 얘기를 하셨어요. 별게 아니네. 쩝.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내용을 이해하면 최고야. 근데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형식을 보라 그랬죠. 엔진 출력을 높이면 가속도 붙는다. 이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걸 봐봐. 가속도가 붙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같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당연히 맞게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보죠. 전진하는 힘과 전진을 방해하는 이거 나왔잖아. 대비항에 나왔잖아. 전진과 낮전진이죠. 그럼 엔진 출력은 전진이죠. 마찰은 낮전진이죠. 자, 이것을 방해하는 힘이 균형을 이루는데 비행기가 어떻게 움직여? 하고 의아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두 힘이 여기 나왔다. 균형을 이룬 정지 상태라면 비행기는 움직이지 않아. 전진과 낮전진이 제로가 돼버리니까. 그러나 일단 움직이기 시작해서 힘의 균형만 유지할 수 있다면 일정한 속도로 이동한다. 왜? 관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제 답이 분명하게 나왔죠? 답 몇 번이야? 그치,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이잖아. 2번이에요. 비행기의 전진한 힘과 전진을 방해한 힘이 크게 같다. 그러면 이게 일정 속도로 움직여? 아니지. 전체 전제가 빠졌지. 자, 봅시다. 전진하려고 해. 전진을 방해하는 마찰 힘이 똑같아. 그럼 뭐야? 비행기는 정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비행기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 여기 계속해서 나왔죠? 바로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해서야. 이게 지금 전체의 대전제가 되는 거잖아. 움직였을 때 전진과 낮전진의 힘이 균형을 맞추면 일정 속도로 계속 이동하지. 근데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대전제가 없어. 일단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였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없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되겠어요? 전진과 낮전진 힘맥 같은 비행기는 뭐야? 그쵸.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대전제가 빠졌잖아. 답 몇 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7번 문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반응을 보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뭐라고 하냐? 너무 간단했어. 너무 쉬웠어. 나는 바보. 밑줄을 그어놓고 답을 못 짰어요. 쉬운 문제였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요. 대부분의 저희 그 내용일지 문제를 보게 되면은 특히 추론 문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시험이 끝나서 보면 너무 쉬워. 근데 이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짧은 시간. 그렇지?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다 맞아야 된다는 압박감. 그치? 요 안에서 푸니까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한테 이거 너 만약에 이거 뭐 맞든 틀리든 다 붙여줄게 이러고 나서 시간을 1시간 맞게 준다고 해봐. 그러면은 틀릴만한 문제 거의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거 다 맞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무조건 우리가 맞아야 된다. 그 압박감과 긴장감 속에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오면 가끔가다 내가 미쳤나 이러면서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안 보이거나 잘못 보인 거야. 그래서 틀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시험에 이제 떨어지신 분들이 절대로 다 실력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세요. 요거를 이기질 못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뭐 그렇게 뭐 긴장감, 압박감 가질 필요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지만은 저도 11월 모의고사 들어가서 그치?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실수도 실력이야.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실수라고 제가 인정을 해드릴게요. 근데 11월 모의고사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실수했다 생각하면 실수도 실력이야. 그래서 사실은 실강분들은 이 훈련을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실강분들은 다 모아가지고 막 앞에서 막 그죠 추측이 막 시계 돌아가. 그러면서 막 그냥 옆 사람 막 그냥 숨소리를 느끼면서 문제를 풀잖아. 그래서 실강분들이 이 훈련을 하는데 인강분들이 솔직히 약간 걱정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문제를 푸는 거라 옆에 있는 사람이 다리를 떨고 있고 막 콧김 막 내뿜고 있는데 내가 문제를 푸는 거랑은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뭐 시간 충분히 남았으니까 저도 시험 보기 전에 적어도 몇 번은 실강 모의고사 이런 거 비슷한 환경에서 한번 시험을 보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좋아요. 오늘은 제가 실수를 인정을 해드릴게요. 근데 앞으로 11월부터는 인정하지 않겠다. 아시겠죠? 오케이. 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아이 잠깐만 혼내도 돼요? 혼내도 돼요? 8번 문제 정답을 봐봐. 자 이거 혼낼 거야. 68%. 상위권 정답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 정답률 100%. 아 이거 너무 차이 난다. 제가 이제 이거를 왜 혼내도 되냐 했냐면 나 이거 7번 문제 8번 문제 설명 안 할래. 설명 안 할 거야.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 지문은요 인혁처 무려 1차 시험에 1차 시험에 그쵸 2번 지문과 유사합니다. 2번 지문을 똑같이 가져온 게 아니야. 우리가 2번 지문과 유사한 성격의 그런 교수님들 책이나 이런 학습자를 많이 찾는 거야. 그래서 거의 유사한 지문 가졌어. 진짜 옆에다 놓고 비교해봐. 거의 정보값이 같아요,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봐봐. 지금 삐삐님께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진짜 많이 나오는 뭐 문장이 아니라 지문이죠. 진짜 많이 나오는 이게 지문이야. 그치?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계속 틀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거는 기출에 이미 된 지문이잖아. 거의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상위권 100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죠. 상위권 다 끝내놨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전체 평균 60%에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는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솔직히 얘기해 상처를 줘 마라. 상처를 줘 마라. 또 내가 마음에 그 상처 보시는데 공부를 지금 뒤럽게 안 하고 있다는 거야. 뒤럽게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논리 그리고 문법 지문 독해, 문법 독해 이거는 문제 많이 푼 게 아니야. 실력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그게 이제 뭐냐면은 논리랑 문법 독해는 먼저 이론과 개념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야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오늘 이거 틀리신 분들 반성하세요. 나 진짜 혼낼 거야. 반성하시고요. 그러면 추석 때 뭐 할 거야? 추석 때 국문 수학 문법 독해라도 좀 들어. 아니면 올인원이라도 좀 들으세요. 문법. 문법은 딱 한 번만 잡아두면 안 틀린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안 틀려야 되니까 꼭 한번 여러분께서 그 10시간뿐이 안 되잖아. 그거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잠깐만 민 선생님 소리가 갑자기 왜 먹먹하게 들려요?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한가요? 아니 마음이 아프다는 거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추석 때에 그런 어떤 자신의 목표 중에 하나를 반드시 문법을 좀 정복하겠다. 이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뚜까 맞았다가 뭐예요? 뚜까가 뭐예요? 뚜까가 에? 에? 아 때려 맞았다? 이런 뜻이 뚜까? 뚜까 맞았다? 이게 뚜까가 뭐지? 뚜껑을 쥐업했다 뭐 이런 뜻인가? 아 두드려 맞았다를 뚜까 맞았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아 두드려 맞았다?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요즘 말을 좀 몰라가지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마상당했다랑 비슷하다고 마음의 상처랑 비슷하다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안 할까봐 그냥. 네? 합성어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죠. 합성어라고 하는 것은 어근과 어긋이 결합된 걸 이야기하는데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통사, 비통사 얘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건 하수들이 푸는 방식이야. 예를 들어서 그동안 한 번도 우리가 배우지 않았거나 아주 생소한 이 문법 지문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건 100% 독해를 풀어야 돼요. 그럼 이 독해를 어떻게 푸냐면은 예시의 유사성을 풀어야 돼. 예시에 제가 상동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택지에 나와 있는 예시와 위에 나와 있는 예시의 유사성을 찾아, 유사한 예를 찾아서 걔네들의 형태 간의 비교를 보면서 내용 일치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 인혁처가 그쵸 목표를 했던 것도 바로 예시의 상동성이나 내용의 일치성을 바탕으로 해서 문법 지문을 독해를 해. 암기로 풀지 마라. 이게 인혁처의 목표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 이거는 벌써 나왔잖아. 이 지문은. 그럼 이미 나왔던 지문을 누가 독해를 풉니까? 그냥 풀어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통사, 비통사가 있어야 돼요. 자 문제 냅니다. 자, 빨리 써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통사적 합성어는 자, 단어 일반적인 배열에 맞게 만든 합성어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단어 일반적인 배열에 맞지 않게 배열한 거죠. 자, 빨리 올리신 분들한테 제가 지금부터 통닭 한 마리 씁니다. 비통사적 합성어의 종류 3개를 쓰세요. 시작.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 3개를 쓰세요. 제일 먼저 쓰신 분, 완벽하게 쓰신 분께 제가 통닭을 한 마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써봐요. 비통사적 합성어 3개. 헉, 댓글이 좀 멈췄어. 아무도 지금 쓰질 않아. 3개 다. 3개 다. 예시가 아니라 용언을 생략해? 용언을 생략하면 동사용사를 생략해? 아니야. 어간어간 아니야. 어간어간 어간명사 부사명사 틀리진 않았는데 정확하게 땡. 다 땡. 지금 보시면 자 이제 그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쓰신 분도 있어요. 근데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근데 오늘 제일 재밌었던 거는 뭐냐면은 비통사적 합성은 뭐였대? 용언 생략. 자, 용언 생략 쓰신 분. 용언을 생략해. 그러면 용언 생략했다. 나는 밥을. 자, 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첫 번째. 자, 써 빨리. 어미 생략. 물론 이 어미 생략한 게 2가지 유형이긴 해요. 첫 번째 바로 뭐냐면은 관형사형 어미 생략. 그리고 2번째는 연결 어미 생략. 그러니까 관형사형 어미는 니은, 리을 이런 거죠. 연결 어미는 아우개지고 이런 거죠. 이것을 생략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번째 말은 뭐였어요? 부사 다음에 바로 명사가 오는 경우. 산들바람 같은 거. 됐습니까, 여러분들? 3번째가 뭐였어? 3번째가 아니 요것만 해서 1번, 2번, 3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것만 써도 내가 통달고 들리는데 이거 정확히 쓴 사람이 없다니까. 3번째 뭐예요? 한자어에서 서술어가 앞에 오는 한자어. 등산 이런 경우. 근데 이 3번은 요즘 거의 안 나오니까 요것만 제대로 써도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쓰게 되는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첫 번째 어미 생략, 부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한자어에서 서술성이 앞에 오는 것 이건데 3번은 안 쓰더라도 요거 3개를 쓰시면 돼요. 첫 번째 관형사형 어미 생략, 연결 어미 생략, 부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워보도록 하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참새는 짹짹, 돼지는 꿀꿀, 고양이는 야옹. 자, 지금부터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어미 생략. 자, 어미 생략 좀 더 구체적으로 관형사형 어미 생략. 그 다음에 용언의 연결 어미 생략. 합쳐서 어미 생략. 그리고 2번째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부사 플러스 명사. 부사 다음에 바로 명사 할 때 2개만 외우세요. 3개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참새는 짹짹, 고양이는 야옹, 강아지는 울울. 자, 그러면 비통사적 합성은 빨리 오늘 외워봐. 시작. 어미 생략, 부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이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는 워낙에 이건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대등합성어는 손, 발. 그다음에 종속합성어는 손을 닦는 수건. 융합합성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뜻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창창님 지금 신났어요. 멍멍 짹짹 야옹 그쵸? 뭐 난리 났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8번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붙잡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붙잡다. 그럼 이거 뭐야? 자, 직접 구성 성분 기억하시죠? 반띵해야 되는 거 기억하시죠? 직접 구성
분. 반땡해 보세요. 그럼 반땡해 보세요. 아이고 이거 왜 안 지워지냐. 반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분 반땡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원래 뭐가 들어가야 돼? 붙다 잡다니까 붙고 잡다 이런 어미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아까 했던 그 유형 중에서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미 생략. 정확히 말하면 아우개지고 연결어미 생략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둘 이상의 용언이 연결어미로 이어지지 않는 연결어미가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맞잖아. 그치? 자, 두 번째 한번 해보죠. 검버섯은 검 용언의 관형 사형인 검이 명사 버섯을 수익한 통사. 아니 검버섯을 좀 봐봐. 검버섯.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자, 직접 구성구문으로 쪼개봐. 어떻게 돼? 이렇게 쪼개져 있지. 그럼 뭐야? 이거 원래 검다가 있어야 되지. 검다 다음에 검은 버섯 이렇게 돼야 되지. 뭐가 빠져 있어? 관형사형 어미가 빠져 있잖아. 용언의 관형사형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간 형이니까 검은이라고 돼 있어야지. 근데 이거는 중간에 어미가 빠져 있지. 반대가면 말이 돼 안 돼? 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것이죠? 비통사적 합성어지. 이것만 봐도 다 바로 나오겠다. 다음 몇 번?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봄바람 얘는 뭐예요? 명사 명사죠? 그러니까 봄바람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얘는 어미 생략이 안 되겠지. 부사 플러스 명사도 아니지. 그러면은 비통사가 아니면 통사다. 네, 산들바람 같은 경우는 부사 플러스 명사 나와 있죠. 아까 했던 두 번째 유형 얘는 비통사적 합성어다. 그 다음에 손수건 같은 경우는 그쵸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 한쪽을 꾸며주죠.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종속 합성어다. 정답 몇 번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꼭 하나는 외우고 가세요. 자, 그러면 비통사적 합성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뭐가 된다? 첫 번째, 어미 생략. 그럼 자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뛰어가다와 뛰놀다가 있어요. 뭐가 비통사적 합성어야? 빨리 얘기해봐. 얘가 비통사야? 얘가 비통사야? 얘기해보세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미가 있잖아. 뛰다 자리에 뛰어가 있죠. 근데 뛰놀다는 뭐야? 뛰다 자리가 비어 있잖아 지금. 그럼 얘는 어미가 생략된 거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뛰놀다가 비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다시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덮밥이 있어요. 덮밥. 통사적 합성어야? 비통사적 합성어야? 빨리 얘기해봐. 얘는 통사적 합성어야? 비통사적 합성어야? 대답. 뭐가 되겠어요? 그치, 비통사적 합성어지. 왜 그런지 설명하세요. 자, 이렇게 직접 구성 성문으로 반띵을 했지. 그럼 이제 뭐가 빠졌어? 덮다 자리에 지금 이게 빠져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간 것을 관형사형이라고 하는데 덮비라고 하는 것은 관형사형이 아니야. 얘가 관형사형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덮은, 덮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 관형사형이란 말도 모르는 것 같아.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아. 관형사형이란 말은 뭐냐면은 용언이 관형으로 변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검이라고 하는 게 관형사형이 아니라 검은, 검, 그 다음에 검, 뭐, 저도 을, 은는이 들어가 있어야지.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숙제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그 추석 때 반드시 문법 정리 안 되신 분들은 좀 문법 정리하고 오세요. 머리 받고요. 여러분들 정말 한 3일 정도만 그냥 빡세게 공부하잖아. 그럼 문법은 다 정리가 돼요. 왜냐면 제가 문법을 10시간 안에 문제풀이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고생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이번에 카페 라이브 인증 이벤트예요. 시즌2는 언제 나오나요? 시즌2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게 이번에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시즌2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인증 이벤트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문제가 남았는데요. 이제 9번 문제는 잘 풀었네. 근데 9번 문제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질문에 잘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에 주장에 대한 평가니까 이제 강화약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뉴질랜드 오타고대 연구팀이 가정의 소득 수준이 유사해. 그래서 어린이 1000명의 EQ를 추적을 했어. 그랬을 때 재정 상태와 직업적 안정성 확인했는데 자, EQ의 개념이 나왔죠? EQ가 낮은 아동은 대비가 나오네. 비교가 나오죠. EQ가 높은 아동보다 성인이 되었을 때 소득이 낮고
그쵸, 신용 문제를 겪고 사회복지 시스템에 의존한 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까 EQ가 낮은 아동들이 50년 뒤에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자, 두 번째 단락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EQ가 높은 경우 충동 조절력이 뛰어나고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 있게 자금 관리를 했다. 게다가 EQ가 높은 사람은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서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높은 임금을 받고 재정적, 직업적으로 성공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EQ가 낮은 아동과 EQ가 높은 아동이 50년 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원인을 갖다 분석한 글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들의 EQ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부모가 EQ를 발휘한 행동을 보여주고 어쩌고저쩌고 해라. 즉 후천적 교육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후천적 교육을 통해서 EQ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번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주장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면은 먼저 EQ는 선천적 및 유전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후천적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 근본적으로 병행하기 어렵다. 끊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그 기억의 뉴질랜드 오타고대 연구팀 뭘 얘기했죠? EQ를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죠. 그럼 이거 뭐야? 후천적인 거죠. 후천적으로 EQ를 높일 수가 있다. 그런데 가에서 뭐라 되냐면은 야 후천적으로 높이기가 어려워 선천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반박하고 있죠. 반박이기 때문에 강하겠어요? 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약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어린 시절 자기 통제력을 키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직업적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건 뭐야? 밑글에 나와 있는 요 부분과 일치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내용이 일치가 되죠. 일치가 되니까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세 번째가 뭐예요? 가정의 경제적 배경은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경제적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 여러분들 근데 뭐냐면은 지금 이 뉴질랜드 오타고대 연구팀은 가정의 소득 수준이 비슷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가정의 경제적 배경을 다르게 해서 연구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만약에 오타고대 연구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배경이 유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경제적 배경이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게 된 거지. 참이지 거짓인지. 그럼 얘는 정확히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잘하네. 무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은 1번인데요. 3번이 정확하게 무관인지 여러분들께서 중립인지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제 드디어 재미있는 논리 마지막 문제를 통해서 한번 오늘의 하프 모의고사 테스트 공풀과 함께하는 기출변의 하프 모의고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늘 오후에도 이거 수업하고 왔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을이나 병이 참석하면 갑도 참석한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참석하면 을이 불참한다. 그 다음에 병이 참석하면 정은 불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규칙 써보도록 할게요. 을이나 병이 참석하면 괄호 안 썼어요? 괄호 안 쓰면 마이너스 1점. 번호 안 써도 마이너스 1점. 전제에 반드시 번호를 붙인다. 그리고 괄호는 반드시 쳐준다. 을이나 병이 참석하면 갑도 참석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번에 정이 참석하지 않아 불참하게 되면 병이 참석한다. 그래서 3번에 보게 되면 갑이 참석하면 정은 불참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4번을 보게 되면은 병이 참석하면 정도 참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도 이제 그 학생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 이렇게 선언이 있고 조건이 2개 나오잖아. 그럼 양도부터 먼저 써라. 양도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귀류를 써라. 귀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단순함수 쳐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게 이제 뭐냐면은 문제가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문제가 이제 일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보통 요게 이제 사실은 뭐냐면은 난도순이거든요. 양도 쓰고 귀류 쓰고 단순함 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걸 제가 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은 자 여기를 보면 1번, 2번, 3번, 4번 다 조건문이죠. 조건이 막 나와. 5개, 6개, 뭐 6개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만약에 나오게 되잖아.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선택지가 확정적으로 돼 있을 때 이때 확정적으로 돼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갑은 참석한다. 을은 불참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연언문도 확정이에요. 왜냐하면 연언문이라고 하는 것은 A이고 B가 참이라고 하는 것은 얘도 참이기 때문에 확정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귀를 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조건문이 이렇게 다양하게 쭉쭉 나와 있는데 만약에 결론이 확정이 돼 있다면 무조건 이 안에서 결판을 내야 되거든요.
물론 여기서 가한 3단 써도 되고 대우를 써도 되겠지만 대부분 귀류에서 답을 그쵸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귀류가 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잠깐 보도록 여기 잠깐 보도록 하세요. A이면 B예요. 근데 만약에 B이면 나대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1번 전제와 2번 전제를 합치게 되면은 A이면 B고요. 가함 3단. 그러면 B이면 나대이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모순율에 따르면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잖아. 얘를 인정한 순간 얘를 부정하게 되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해보죠. A이면 B예요. 근데 이번에 A이면 B가 나왔다고 합시다. A를 인정한 순간 B이면서 B가 아니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모순된 결론이 나왔을 때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게 한 전제를 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A를 부정하면 나대가 되겠죠? 이것도 A를 부정하면 뭐가 돼? 나대가 되는 거죠. 이거를 귀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류는 뭐냐면은 모순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조건문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귀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좀 보이세요? 2번하고 4번을 연결하면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2번을 보세요. 자, 나정이면 병이죠. 병이면 정이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나정이면 정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나정이라고 하는 걸 인정했더니 정이 나오게 되니까 모순된 결론이 나왔죠? 얘를 부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확정된 건 바로 뭐가 되겠어? 정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전제를 부정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답이 나오죠. 우리가 3번 쓸 수가 있겠죠. 정이면 낫갑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번 쓸 수가 있겠죠. 낫갑이면 뭐가 되겠어요? 자, 드모르간 쓰세요. 낫을이고 낫병이다. 그러면 얘가 연원문이기 때문에 뜯어서 연원지 단순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갑은 불참, 을도 불참, 병도 불참, 정만 참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은 참석하고 병은 불참한다. 정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아이고 왜 이래. 정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문제 어떻게 푼지 아시겠죠? 요걸 그래서 우리가 귀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귀류까지 한번 해봤는데 귀류는 사실은 지금 인역제 1차, 2차, 9까지 지방제까지 시험 문제가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학생분들이 귀류를 왜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문제가 좀이라도 복잡해지고 조건식이 좀 다양하게 조건문이 나오면은 귀류를 유도를 할 걸요, 문제가. 그러니까 귀류를 넣지 않고 좀 문제가 복잡해지면 풀기가 좀 힘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귀류는 제대로 한 번만 배워두게 되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순을 기억하세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 A이면서 동시에 그쵸 A가 아니라는 것은 거짓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맨 앞에서 시작한 전제를 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그쵸 여러분들과 한번 월요 라이브를 해봤어요. 제가 항상 월요 라이브를 하면서 물론 문제 풀고 같이 즐겁게 문제 풀고 정답 맞추고 부족한 이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주의 계획을 세우고 또 한 주를 점검하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에 숙제를 냈는데 어떤 숙제 해주죠? 다음 주부터 이제 추석 연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추석 때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1번 잔다, 2번 논다. 물론 사람이니까 가끔 가다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놀아도 되고요. 친구들 만나도 되고 좀 쉬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간에도 상위권 20%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빨리 상위권들과 경쟁할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춰야 돼요.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션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고 싶은 부분을 하지 말고요. 본인이 약한 부분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논리 문제를 자꾸만 기본적인 것도 틀린다, 실수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논리 이론이라도 다시 한번 듣고요. 특히 발등에 불 특강 이런 것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법 특히나 아까 8번 문제 같은 거 그런 기본적인 기출됐던 것도 틀렸다. 아니 우리 한번 10시간만 투자합시다. 추석 연휴 때 3일만 투자하면 문법을 끝낼 수가 있다니까. 문법 독해를. 근데 머리 바꿔 그것만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연휴 때 제 생각에는 하나의 파트를 좀 완벽하게 끝내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문법 인강은요, 올인원에서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문서와 문법 독해라고 하는 수빈이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걸로 들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수업을 들어도 공문서를 제하고 10시간에 제가 문제풀이까지 다 정리를 해놓으니까 하여간 올인원으로 들으시든 아니면은 여러분들 수빈이교로 들으시든 간에 딱 10시간만 열심히 듣고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어려워. 뭐예요? SOCNSM님?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저분께서 지금 씀쯤께서 추석때 논리를 끝낸다, 추석때 논리를 끝낸다, 추석때 논리를 끝낸다라고 했는데 그쵸? 문제풀이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 문제는 계속해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또 쉬운 문제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끝내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풀이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 공필과 함께하는 하품 의사를 했는데 일단 다음 주는 명절이기 때문에 쉽니다. 다음 주 명절은요, 저희 연구소도 쉬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주를 쉬고요. 그다음 한 주 쉰 다음에 저희 이제 드디어 문풀 달리기 시즌 2로 들어갑니다. 시즌 2에서는 여러분들 기출변형 모의고사 가져오고요. 사실 1일독을 시즌 2에서 뺄까 시즌 2까지 할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시즌 1에서 1일독 워낙에 여러분들께서 반응도 좋고 또 1일독을 열심히 따라오셨기 때문에 저희 시즌 2에서도 1일독을 결합해서 문제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시즌 2에서 시작되는 그 1일독도 여러분들 저희가 매주마다 그쵸 갓 구운 빵처럼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출간된 1일독과 겹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좋은 문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깨춤섬님, 치치님, 삐삐님 너무나도 다 반갑습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박재삼 시인의 시를 얘기했는데 누구나 그죠 어른들은 자기 가슴 속에 남에게 말하지 못할 강을 품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강물이 점점 깊어지고 깊어질 거야. 근데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깊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어떨 땐 조금 슬프기도 하죠. 나만이 감당해야 하는 영역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어른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인 것도 같습니다.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 있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이렇게 모질이 같은 게 아니구나.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자책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을 못 이겨서 밤에 정말 울컥하는 마음으로 잠이 들기도 하죠. 근데 그러한 어떤 인생을 그쵸 누구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 거기서 좀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선제국 공부하는 모든 분들도 그쵸 다 같이 힘들지만 열심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사는 거예요. 우리 힘내서 이 끝에는 반드시 박재삼 시인의 시에는 그쵸 소리내지 않는 드넓은 바다가 나오지만 우리의 이런 여정의 끝에는 다 같이 얼싸안고 기뻐하는 합격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결과물이 있다는 거 믿으시고요. 이번 수석 때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석 때 반드시 나는 무엇을 끝내겠다 이 마음을 먹으시고요. 수석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 저희는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을 보내면 안 돼. 힘들게 보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보내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정말 뜨겁게 응원합니다. 명절 잘 쉬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빠이.